아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5분이 인정기업, 인정기관, 학계, 글로벌 NGO, 그다음에 한국 국내 NGO 다 참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패널끼리 좀 토론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예, 질문 지정해서 하시면 더욱더 좋고요.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물론 실무자들은 정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도 이제 빨리 정답을 제시해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ISO 인증이 이제 거의 4년 차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미 첫 번째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인증갱신인데 인증갱신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또 이제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부장님에게 이제 질문 드릴 건데요. 김 부장님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증 심사원보다 내부 심사원들이 더 레벨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증 심사원들은 3년 전 분들이 다시 오신다는 전제도 없겠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초의 인증 심사를 받았던 분들이 지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더 클 것 같아요. 인증 심사원들 다 만나실 때. 그래서 과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 컴플라이언스 부서 또는 CP 부서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확보가 됐는지 실무 영역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갱신심사와 관련돼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인증기관 측면에서는 재심사 나가실 때 또 어떠한 스코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네, 김정수 부장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예. 그 답변하시면서요. 네네. 우리 프로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물론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기에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라고 좀 추가 질문하면요. 갱신 심사를 인증기관 그러니까 처음에 발급된 기관에서 한정하는 제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나중에 원장님도 좀. 네. 네, 부장님.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창훈 박사 교수님하고 추가 질문 추가한 거 이제. 네네. 일단 사후 심사, 갱신 심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2016년에 청탁금지법 그리고 ISO 37001이 도입이 됐습니다. 2016년에 이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우리나라 CPI에 대한 연속적인 성장을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우리나라 CPI 점수가 작년에 최초로 60점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런 근저에 ISO 37001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심사, 갱신 심사를 논하고자 할 때는 최초 심사 때는 경험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사후 심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겪었던 경험이 점점 역량으로 발전이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것이 기업의 역량이 되고 내부 심사원의 역량이 되고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내부 심사원의 인원수를 늘리게 되고요. 인원수가 많다고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 심사원의 인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면은 내부 심사를 통한 ISO 37001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이죠. 임직원들이 이 ISO 37001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주변에 점점 ISO 37001 전문가가 늘어나게 되고 묻고 싶을 때 물어볼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심사원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는 측면에서 사후심사, 갱신심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또 조직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다른 조직 문화를 향상시키고 또 이것을 수행하는 내부 심사원의 역량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고 체계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ISO 37001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사후 심사에 거는 기대는 우리 기업의 우리 구성원들의 조직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질문하실 분. 원장님 이제 이야기하셔요. 예, 이용기 원장입니다. 지금 조창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갱신 심사나 아니면은 뭐 사후 심사 시 우리가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인증 심사에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증 심사는 총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최초 인증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의 유효성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후 심사가 2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 사후 심사 주기가 끝나게 되면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갱신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경영 시스템의 각각의 심사에 있어서는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적합하게끔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러한 경영 시스템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 심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설계에 대한 측면을 주로 심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후 심사는 전반적인 이제 1년 단위의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사후 심사부터는 샘플링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표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다 4장부터 10장까지를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년 안에 갱신 주기 전에 모든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3년 안에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후 심사 때는 3분의 1 이상 정도의 기준만을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샘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 심사는 전체 인증 범위의 3분의 1 그리고 대상 조직의 3분의 1 이상만 심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심사는 전체 심사 대상 부서의 3분의 2 그리고 모든 표준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을 심사를 하되 사후 심사를 포함해서는 100% 심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나 갱신 심사는 운영의 측면에 대한 성숙도라든가 고도화, 그다음에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전 Q&A로 들어왔던 게 갱신 심사를 당해 취득 기간으로만 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해 충돌 부분이라는 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떠한 인증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후 심사도 다른 인증기관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갱신 주기에 있어서도 다 인증기관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환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새로운 인증기관에서 새로운 심사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사를 할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인증기관에 대한 전환을 귀찮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부 이제 잘못된 인증기관들은 3년 주기로 아예 계약을 최초 심사 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인증기관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마치 법적 계약으로서 이게 구속력 있게 소위 말하는 족쇄를 채워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사후 심사든 갱신 심사든 언제든지 다른 인증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창훈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까 공공기관 IS 네. 3701 공공기관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고 아니신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원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증을 받는 뭐 동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 공공기관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건데 이 경영평가에서 들어오는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ISO 인증을 받아서 더 정비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크게 소용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런 심사하시는 분들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인증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건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반부패 종합계획안에 ISO 3700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사실 넣긴 넣었지만 네, 정부에서 네, 그게 인증에 어떤 인센티브가 전혀 사실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그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아주 처벌이 강하고 규제가 강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가 매우 높거나 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이 평가 시스템 부분에서 조금 나아가야 될 방향도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에 네. 대한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정책 좌담회가 돼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답변 드리면 될까요, 소장님? 예, 네. 약정된 질문은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반부패 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ISO 37001에 관련돼서 분명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버전업이 안 됐던 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공공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재부 평가 그리고 행안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체 100점 중에 윤리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전체 5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항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인 증서로서 37001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받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만 놓고 보게 되면 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받는 게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인증을 받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받겠고요. 다만 이제 경영평가라든가 윤리경영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적용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모범답안이 많은 게 좋기 때문에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제도를 실효적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저는 당국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ISO 37001을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버전업의 KS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K자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K자를 붙이되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게 아닌가. 기존의 제도가 보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걸 배제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초래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재 많은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ISO 37001에 대한 한국판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KS라는 게 영문판 ISO 37001을 국어로 번역한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판 37001에 관련돼서 책임 있는 당국이 개입을 해서 좀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인증 여부를 떠나서요 조직이 정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관장이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공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감사 기능하고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은 컴플라이언스 숙제고요. 감사원,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감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 컴플라이언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후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공공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ISO 37001을 공공기관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관계 당국이 적용 가능하게 챙겨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더 줄어들 거고요. 많은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새로운 곳을 만들기보다는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기 실장님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경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면요. 지금 오늘 주연 주제는 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이 전 민간이든 공공기업이든 다 적용되는 글로벌 기준인데요. 지금 이번에 조창훈 박사나 영익시담이 나눈 것은 이 IS 37001 부패 방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특화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국민권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하니까 그런 보편적인 글로벌 기준을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합하게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주로 기업 쪽에 좀 포커스가 지금 가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 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사적으로 하나 붙이면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실제 이제 수행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런 인증을 받아놓는 것들이 평가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가서 보면 그것이 전체인 양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형식 요건으로 갖춰진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상당히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벤트성의 이제 행사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리포팅이 되어지면 훨씬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증의 결과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 ESG 요즘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무 성과도 좋더라 하는 이제 결과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연구도 하고 했었던 분야이기는 한데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로 그런 거죠. 선한 사람이 좀 잘 살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렇게라도 기본은 해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ISO 시리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시리즈를 굳이 안 하더라도 기업이 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절차들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에서의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쪽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수단들이 원래의 경영 목적에 얼마만큼 잘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SG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2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윤영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용은 들어가 있죠. 주요 핵심은 ESG와 그 ABMS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의 문제 하나고 ESG와 기업 윤리를 지속 가능성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합쳐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년 사이 거의 이제 국내에서 오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거의 ESG가 광풍 수준으로 지금 국내 사회 또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기업들도 ESG 위원회, 특히 이사회 산하 CEO 직속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ESG가 기업의 전략과 또 어떤 정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뉴스 매일매일 정말 많은 기사를 보고 계실 텐데요. 그냥 그 기존에 하시던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ESG 논의에서 완전히 색다른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ESG의 그 바람 자체가
워낙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불씨가 점화된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할 때 거버넌스, 특히 거버넌스는 뭐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뭐 임원 보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또 특히 중요한 이슈가 이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기업 윤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 측면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에 또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SG 투자자들이 실제로 반부패를 굉장히 투자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이탈리아 기업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제 유럽 기관 투자자들 또 미국 기관 투자자들 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ESG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그 서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반부패에 대한 또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향성이 많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그 연기금들, 국부펀드들이 실제로 분패 이슈가 있었던 기업에 인게이지를 하면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주총회 안건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의 또 연명으로 투자자들끼리 레터를 보내서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게이지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게 안 됐을 때는 철회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또 강력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SG를 내재화시키고 ESG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펀더멘탈이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부패 이슈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관점, ES 관점에서 기업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스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반부패 윤리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ISO라는 글로벌 표준 어떤 정해진 어떤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미에 나오는 이제 뭐 미국 연방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또 영국의 이제 뇌물수수법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반부패 윤리 경영에 대한 절차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고 ISO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부패 윤리 경영을 잘한다고 했을 때 꼭 갖춰야 되는 미니멀 리ኳ어먼트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이 뭐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굉장히 다 중요하고 사실 보편적인 대응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인증이 그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과에서 조금 우리 질문 들은 것 중에요. 조금 논의를 조금 우리 본질적 확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거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비슷한 뭐 약간 플랫폼 노동자 인권 이제 인권 보장 문제하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부패방 경영 시스템이 주로 시스템 안의 문제인데 플랫폼이나 이거 아웃소싱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업 바깥 부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주장하셨는데 이거 뭐 ESG로 우리가 논의를 넓히면 포괄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짧게 누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ESG가 어렵다라고 하고 ESG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의 4대 요소 또는 4대 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이 자연 자본이고요. 두 번째가 물질 자본, 세 번째가 인간 자본, 네 번째가 사회 자본입니다. 그래서 약지속 가능성, 강지속 가능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원이라도 훼손되더라도 전체적인 자원의 총량이 커지게 되면 좋다라는 게 약지속 가능성이고요. ESG 입장에서는 그 네 가지의 요소 또는 네 가지의 자원이 균등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자본, 물질자본, 사회자본, 인간자본 중에 사회자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머지 세 가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법규범으로 만드는 게 사회자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가운데 ESG를 접근하시려고 하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4대 자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 자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본과 관련된 웰빙이죠. 사람답게 일하고 싶고 사람답게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사회규범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패 방지를 부패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가 영역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극 행정하고요. 그리고 권한 남용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부패라는 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갖고 챙긴다 안 챙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 지금 개념이 좀 모호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성 또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ESG 입장에서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ISO 37001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는요. 소극 행정이라든가 권한 남용 이런 거 관련돼서는 부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공 영역에서 버전업 되어 있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제시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챙길 수가 있겠죠. 다만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정의 조건이 있어야만 이 부패 방지 범위 안에서 이 이슈를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들과 관련돼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시청하시는 분? 좀 토론이 좀 유익하게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 시간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간 좀 ESG는 좀 넓게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패널분들이 다 발제하신 게 거의 그 부점은 거의 터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IS 인정이라는 게 출발했고 형식은 뭐 이런 거는 다 외양은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철 부장님은 기업 내에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왔었고 이용규 원장님은 인정기관 입장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을 지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장점 있고 한계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질문의 키포인트는 그냥 뭐랄까 당위적인 뭐 이렇게 가야 된다. 당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얘기보다는 우선 현실에 기초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그래서 인정하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인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자율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왜 못 넘어가는지 시장의 문제인지 뭐 제도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분이 좀 질문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추가해서 나중에 김종철 부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오늘 패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언론 보도도 좀 보고 했는데 2018년도에 이제 11월 정도에 ISO 37001 무용론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 37001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 그때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CP 등급 평가도 마찬가지고 ISO 37001 앞으로 37001도 많은 조직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청렴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조직이 우리 공공기관이 청렴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우려를 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저 패널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홍보용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경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경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동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37001에 대해서는 내실 없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이나 인증기관이나 또는 이것을 바라보는 제3의 기관에서도 이것은 청렴하고 윤리경영을 향해 가는 중간에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기업에서 조직에서 활용하는가, 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고요. ISO 37001이라는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조직 문화 속에 내재화시키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CEO 역할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 최고 경영자께서 네. 이 ISO 37001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그 압박, 네네. 그거와는 실제는 별 영향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철학이고 경영의 하나의 한 축이기 때문에 잘 이 ISO 37001과 베니핏 그리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의 애로사항들을 잘 조율해서 구성원들에게 잘 전파하고 가동시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최고 경영자께서 하실 역할이고, 또 그 바퀴를 잘 굴러가도록 윤활유 치고, 네, 바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좋은 바퀴 나오면은 또 다시 좋은 바퀴로 가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컴플라이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구 원장님. 예, 이 ISO 인증기관들의 지속적인 부실 인증, 그다음에 뭐 인증의 무용론이 나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이런 얘기 반복적이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증관리 체계가 법에서 어떤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통제를 하지 못해 왔고 자율적으로 해당 업종에 있어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좀 맡겨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증기관들에 대한 인증의 필요성 부분을 많은 기업들이 협력업체 선정을 할 때나 품질이나 환경경영 시스템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객의 니즈가 당장 이번 주에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인증서 교부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과거에 관행에서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던 인증기관들이 좀 많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인증기관들이 사실은 이 고객에 있어서 고객을 한 번 계약을 맺으면 보통은 다른 데로 고객이 옮기지 않는 한 소위 말해서 자금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쉽게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원들한테 조금 강요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고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한 컨설팅에 참여했던 심사원들을 실질적으로 인증 심사에 참여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지돼 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직접 꺼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총 10개 인증기관들이 인증을 갖다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기관들은 이제 그런 쪽에 있어 불법적인 어떤 영업행위나 그런 경쟁 행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인증기관들의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인증 심사원들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문제 제기서 언급했지만 심사원들이
품질이나 환경, 기타 다른 표준에 대한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갖고 있으면 3일간의 이제 자격 확대 교육을 통해서 심사원이 바로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올해 표준으로 들어왔던 CMS, Compliance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한 심사원들도 6개월간은 이 표준이 새로 제정이 되면 6개월 동안은 다른 심사원 자격이 있을 때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심사원 자격이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사원들의 이제 질적 저하 관련된 수준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자꾸 생기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그 일단 그 주식회사잖아요, 대부분이. 네, 네네. 그 영업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그 뭐 수익성이랄까? 네네. 이런 거와도 관련이 없나요? 일단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인증기관을 설립을 할 때 법인 체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는 어떤 협회나 아니면 정부 기관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진입 장벽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식회사 형태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지금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악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적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증 비용은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참여하는 심사원들에 대한 심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높게 유지를 해서 전문성을 좀 담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경쟁 관계에서 덤핑식으로 다른 인증기관보다 무조건 싸게 제한해 주겠다. 뭐 어떤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해서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보면 뭐 끼워 파는 형태로 아니면 덤핑의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경향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품질 저하로 갔다가 인증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훈련을 하거나 할 때 옆에 트레이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기업들이 뭐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잘 시스템 갖추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지시를 내리고 해도 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스스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건들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자문을 해주고 또 검토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당장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운동을 할 때도 보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듯이 기업들도 이러한 어떤 윤리 경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마 형식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이제 형식이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습관이 되어지면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내재화되고 습관화되어지면서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인증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 제약바이오협회 ABM에서 효과에 대한 발표 내용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증을 유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부적합 사례가 제약산업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사에서 중부적합이 나와서 인증이 정지됐다가 결국엔 이제 취소된 케이스들도 뭐 저희 인증기관도 있고요. 다 어떤 분야냐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의지 아까 이제 김정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없으면 인증을 받았다가 1년 만에 드롭하는 조직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업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업무 부담이 발생되는 만큼 효과를 또 내야 되는 게 이쪽 관련된 분야의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작동은 하고 있으면 다만 모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던 게
우리 뭐 준법감신 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관련 법에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은 2001년도부터 공정거래와 관련 분야에서 적용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이 회자가 되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논의거리가 된 만큼 이러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에 있어서도 당장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2, 3년 안에 효과가 그냥 눈에 띌 만큼 드러난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몸에 맞게끔 또 조직의 체질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면서 정착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겠다는 건 한 번만 없습니까?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인증 얘기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CEO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뭐 그 법 제도에서 가이던스에 나오는 그게 사실은 저희가 ESG 위원회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실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ESG 위원회가 단순히 어떤 이사회 밑에 소위원회 수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식적 위원회가 되면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ESG가 됐든 컴플라이언스 됐든 그럼 CEO에게 문제를 들고 갔을 때 우리가 수익성보다 결국 우린 컴플라이언스 이 가치를 더 추구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 선언, 그걸로 인한 자원 배분, 실무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의 철학과 또 운영 방식에 의해서 어떤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톤 프롬 탑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하고 사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ESG 위원회도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추세가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우리가 서스테너빌리티 이슈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하는 어떤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루는 부패 이슈가 됐던 또 우리 뭐 ESG 전반의 이슈가 됐던 그런 측면에서 어떤 리더십의 의지 또 그 기업의 철학과 비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패널 질문 우리 우리 줌으로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꼭 좀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우선 ISO 37001하고 그 ISO 19600의 차이점과 뭐 통합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ISO 인증받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뭐 변화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원장님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ISO 37001과 준법 경영 시스템이라고 19600 차이와 통합인데요. 19600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ISO 37301로 대체가 돼서 발표가 됐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은 부패나 뇌물을 다루는 영역에 한정한 그러한 경영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730 하나는 준법 경영에 관한 모든 분야를 총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법 경영과 관련된 분야가 더 업무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ESG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러한 부패 방지 지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사실은 공공기관은 경영 성과, 경영 평가에 관한 부분을 한 줄 넣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라고 그냥 답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감사팀이나 이런 주관 부서만 핸들링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관장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패 지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있어서의 37301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거는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 모든 조직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따로 똑같이 이렇게 논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아직은 잔재해 있어서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꼭 하고 싶은데 못한 말씀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우리 뭐 방송 토론하면 마지막에 1분 30초 주잖아요. 우리도 흉내를 좀 내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유봉환 본부장님부터 안전순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1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인증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얘기들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경영 시스템들을 도입해야 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도입을 하면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시스템들은 그냥 그대로 비용이 될 뿐이고 그것들이 자산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들 또는 이제 어떤 경영 혁신 프로그램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톤 오브 탑, 그래서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경영자라고 하는 그 직책은 그 조직을 끌고 갈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자원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자원들이 적시에 배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소위 ISO 시리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해야 될 것, 정말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뭐 실효성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조금 더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증을 통해서 내지는 이런 반부패 경영 노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얼만큼 그 노력이 입증되고 또 실제로 투명한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하고 더불어 기업들이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그러면 감독 당국이라던가 우리가 정부가 어떤 또 역할을 하면서 그것들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처럼 더 기업들이 조금 힘을 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에 좋은 인센티브가 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함께 무조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또 이해관계자들, 시민사회, 학계 함께 또 조금 계속적으로 이런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공희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 같은 인증기관들이 이렇게 인증 사업에 있어서 이게 호황을 맞으면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로 먹고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하기도 할 수가 있죠. 즉 인증을 하지 않고도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구성하고 조직이 그 책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두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조직이 이러한 건전한 조직 체계를 갖춰놓고 그러한 문화를 조직에 내재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받는 것보다 유지에 더 중요도를 부여를 해주시고 그것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굳이 인증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였고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철 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신입사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청탁금지법도 설명을 하고 약사법도 설명을 하고 공정경쟁규약도 설명하고 ISO 3700도 설명을 하고 교육 맨 마지막에 첫 장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교육받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오늘 제 교육은 성공입니다. 만약 쓸 수 없다면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좌담회도 똑같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줄로 쓸 수 있다면 오늘의 좌담회는 대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창훈. 네,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 기준의 하나가 ISO 37001과 같은 기준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 ESG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비재무적인 투자 영역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컴플라이언스는 재무적으로 환산하면 되게 좋을 텐데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전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CSR이 우리나라처럼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ESG 전 단계에 CSR 경영이라고 해갖고 많이 접근을 됐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그 한 줄을 이제 요약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CSR은 전략적인 투자가 되지는 않지만 현명한 지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일본의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략적인 투자, 지금 당장 숫자로 표시는 되진 않지만 현명한 지출이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지출, 일하는 방식을 자신감 있게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거의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사실 뭐 세상을 보는 눈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론과 낙관론이 있죠. 항상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시점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며칠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담 뭐부터 해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부르는 기술혁명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것이고 산업구조도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격동을 가져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변화의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부의 결집 그리고 통합을 할 수 있을 사회 통합, 경제 경쟁력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도 바로 우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각 조직이 가지는 경쟁력이나 도덕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기업이나 조직 단위에서의 깨끗한 청렴한 그리고 투명한 경영 그리고 믿음을 주는 조직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 기로에 섰을 때 위기보다는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김종철 부장님, 이영경 실장님, 이영규 원장님, 조창훈 교수님, 유병환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끝까지 촬영하고 송출하는 고생해준 이노 크루 관계자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